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히틀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파시스트라고 부르거나 어떤 정권을 파시즘적이라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듣죠. 그런데 막상 파시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등장했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파시즘은 단순히 나쁜 독재 혹은 극우 폭력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체제가 극한의 위기에 몰렸을 때 지배계급이 선택하는 하나의 특수한 계급 지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은 바로 공황으로 파산하고 몰락한 중간계급의 대중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시즘의 본질과 특징,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공통점, 나치즘의 계급적 기반, 대자본이 히틀러를 선택한 이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 좌파가 저지른 치명적 오류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시즘의 본질과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시즘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 파쇼에서 왔습니다. 묶음, 결속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솔리니가 1919년에 조직한 전투 파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기원만으로는 파시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유물론적 관점에서 파시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파시즘은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 위기에 처했을 때 기존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지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배계급의 이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등장하는 반혁명적 대중운동이자 지배 형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시즘은 단순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쿠데타가 아니라 대중적 기반을 가진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대중적 기반은 주로 몰락하는 중간계급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파시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시즘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의 충격과 혁명의 물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이 새로운 형태의 반혁명 운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시즘의 핵심 특징, 기존 부르주아 정당과는 무엇이 다른가? 파시즘이 보수당이나 자유당 같은 기존 부르주아 정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준군사 조직의 존재입니다. 기존 부르주아 정당들은 의회 내 다수파를 구성해 지배를 유지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국가의 군대와 경찰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것을 직접 전면에 내세우지 않죠. 그런데 파시즘은 달랐습니다. 당 조직의 핵심부에 거리를 장악하는 무장 전투 집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검은 셔츠단을 조직했고 히틀러는 돌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장 집단들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거리를 공포로 지배하며 자신들이 기존 질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1930년 말에 10만 명이던 히틀러의 돌격대는 1932년 중반에 40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이 무장 조직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유대인 금융자본을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 운동을 공격했습니다. 위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반유대주의와 반마르크스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결합이 그 폭력의 방향을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렬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입니다. 파시즘은 계급 갈등을 부정하고 민족 공동체라는 신화 속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려 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외부의 적, 즉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와 싸운다는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반혁명적 대중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파시즘은 위로부터의 국가명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동원된 대중의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다만 그 대중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몰락하는 중간계급이었습니다. 이 점이 파시즘의 계급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히틀러 나치즘의 직접적인 모범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즘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이탈리아는 혁명적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배계급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기존 정당들은 이 위기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이 등장해 노동운동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면서 지배계급의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무솔리니는 그 조직원들을 강렬한 민족주의로 결속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반유대주의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중반 로마 시장을 역임한 파시스트 지도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반유대주의가 이탈리아 파시즘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와 동맹을 맺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 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둘째, 둘 다 중군사 폭력 조직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둘 다 중간 계급을 주된 사회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둘 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를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았습니다. 다섯째, 둘 다 결정적인 순간의 대자본과 지배계급의 지원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히틀러 자신도 무솔리니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1923년 뮌헨의 맥주올 폭동은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을 흉내낸 것이었죠.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히틀러는 그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리의 폭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중적 지지와 지배계급의 묵인 혹은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치즘의 계급적 기반과 중간 계급의 운동.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치즘은 도대체 누구의 운동이었을까요? 흔히 나치즘을 단순히 자본의 도구로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나치즘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간 계급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히틀러도 없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사회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1929년 대공황이 덮쳐오기 전까지 독일의 중간 계급은 자신들이 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영업자, 사무직 노동자, 하급관리직, 공무원,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손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반사회주의 이념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공황이 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이 중간 계급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파산했고 저축은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렸으며 사무직과 공무원들은 대규모 해고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노동자와의 차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공포가 나치즘의 연료였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나치당의 계급적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틀러가 당을 장악하기 이전 나치당원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가 17.3%, 사무직 노동자가 20.6%, 공무원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집단들이 나치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50%에서 80%나 높았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50% 낮았습니다. 나치는 압도적으로 중간 계급의 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치당이 노동계급의 표를 전혀 얻지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표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동부 프러시아 같은 지역의 농업 노동자들이거나 중간 계급의 영향력이 강한 소도시 노동자들이거나 조직되지 않은 실업자들이었습니다. 핵심 산업 지역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한 소도시 탈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잘 드러납니다. 나치는 3년 만에 득표수를 123표에서 4,200표로 늘렸는데 이것은 다른 부르주아 정당들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한 결과였습니다. 기존 부르주아 정당들이 공황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자
그 지지자들이 나치로 이동한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 계급은 왜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나치로 갔을까요? 그들의 분노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정부와 금융가들에 대한 분노, 아래로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치즘이 자라났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들에게 아래 계급과 함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나치즘은 당신들은 노동자들보다 우월하며 진짜 적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반사회주의 교육이 몸에 밴 중간 계급에게 어느 쪽 메시지가 더 귀에 꽂혔을지는 자명합니다. 대자본과 지배계급의 선택, 히틀러를 권력에 앉힌 자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중간 계급의 지지만으로 히틀러는 정말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치당은 여러 차례의 자유선거에서 최고 37.1%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1932년 11월에는 오히려 200만 표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이후 7은 1933년 3월 선거에서조차 43.9%였습니다. 선거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괴벨스 자신도 1932년 말 일기에서 정권 장악 실패로 당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수천 명이 당을 떠났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독일 지배계급의 핵심 대표자들이 그를 권력에 앉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독일 대자본과 주류는 나치당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당 내부에는 단순히 노동운동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표적으로 삼는 국민혁명을 요구하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가들은 이 급진적 분자들을 경계했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파펜 같은 기존 정치인에게 핵심 요직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공황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여름 독일 대기업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불명예스러운 체제라고 규정하고 국가 독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루르 지방의 기업가들, 대지주들, 군 장교단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당내에서 국민혁명 노선을 주창하던 오토 슈트라서를 숙청했고 1932년 1월에는 루르 지방 산업계 우두머리들 앞에서 직접 연설하며 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기업가들은 점점 나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운동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나치당이야말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파페는 영국 대사에게 대놓고 그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가들은 히틀러를 자신들의 경비견으로 사용하되 사슬을 단단히 묶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상병 출신의 거칠고 건방진 히틀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만이 군중을 움직여 노동자 조직을 분쇄하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지주들, 샤우트 티센 같은 기업가들, 군 고위 지휘관들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마침내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틀러는 중간 계급의 대중운동을 동력으로 삼았지만 권력의 문을 실제로 열어준 것은 독일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중간 계급의 에너지 없이는 히틀러도 없었고 지배계급의 선택 없이도 히틀러의 집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파시즘의 집권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의 무능, 계량주의의 역사적 파산. 이 과정에서 독일 노동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독일 사회민주당은 당시 유럽 최대의 노동자 정당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당원과 지지자, 조직된 청년 조직, 제국의 깃발이라는 무장자위 조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러시아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잘 무장된 대규모 경찰력도 손에 있었죠. 그런데 3인당 지도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싸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합법주의였습니다. 나치당이 헌법을 파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는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힐퍼딩은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이탈리아의 비극 뒤에 독일의 희극이 온다. 이것은 파시즘의 몰락을 상징한다는 황당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합법주의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30년 이후 3인당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브리닝, 파펜, 슐라이어로 이어지는 반노동자 정부들의 관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정부들은 의회 다수파의 지지도 없이 대통령 포고령의 의지에 통치하면서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를 밀어붙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3인당은 그래도 나치보다는 낫다며 이 정부들을 용인했습니다. 1932년 여름 힌덴부르크가 파펜의 요구에 따라 프러시아의 3인당 정부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령을 발표했을 때 3인당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나치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요새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정권을 싸움 한 번 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1월 30일 독일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투쟁 명령을 기대하며 전국에서 베를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3인당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개량주의의 역사적 파산입니다. 체제 안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는 3인당의 노선은 결국 파시즘이 그 합법의 테두리를 활용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치명적 오류. 그렇다면 공산당은 어땠을까요? 3인당이 무기력했다면 공산당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독일 공산당의 행태는 3인당만큼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코민테른은 스탈린의 소련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스탈린의 코민테른은 1929년부터 이른바 제3기론을 내놓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붕괴 직전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파시즘의 동맹자인 사회파시스트라는 주장이었죠. 이 분석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적은 노골적인 파시스트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속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탈린주의 공산당은 3인당과의 어떠한 반파시즘 공동전선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1931년 여름 나치당은 프러시아에서 3인당 정부를 제거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지도부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이것을 적색 국민투표라고 이름 붙이고 당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치당의 3인당 공격에 공산당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3인당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공산당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할 때마다 공산당은 이런 행태로 그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산당이 나치의 동맹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를린 같은 도시에서 공산당 조직들은 날마다 나치와 치열한 가두 투쟁을 벌였고 당원 개개인의 용기와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은 광범한 지지 기반과 유리된 투쟁이었습니다. 3인당 지지 노동자 수백만 명과 연대하지 못한 채 홀로 싸우는 투쟁이었습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에 공산당 지도부의 분석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나치 독재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단명하리라고 주장하면서 히틀러 다음은 우리다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당 기관지 프라우다에는 독일 공산당의 놀라운 승리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체제는 여느 부르주아 정권과 달랐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돌격대와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계급 정당들을 탄압했습니다. 1933년 2월 27일 제국의회 방화사건을 빌미로 공산당은 불법화되었고 1만 명의 당원이 집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코민테른 7차 대회의 파시즘 정의와 그 문제점. 그런데 코민테른의 오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2년이 지난 1935년
코민테르는 모스크바에서 제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공식 정의했습니다. 파시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국수주의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파의 공개적인 테러 독재다라고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파시즘을 금융자본, 즉 대자본과 연결시킨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자본과 지배계급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의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시즘을 순전히 위로부터의 지배 도구로만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파시즘은 금융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에서 내려 꽂는 테러 독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파시즘의 실제 역사는 그것과 다릅니다. 파시즘은 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동원된 수백만 중간계급의 대중운동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돌격대 40만 명, 선거에서 1400만 표를 던진 지지자들, 거리를 장악한 나치 대중. 이들은 금융자본이 위에서 조종한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공황 속에서 공포에 빠진 중간계급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운동의 주체들이었습니다. 디미트로프의 정의는 바로 이 사실을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파시즘 분석에서 중간계급 대중운동적 성격을 간과한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파시즘 정의 규정 오류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파시즘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는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파시즘의 대중적 기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파시즘에 맞서는 전략도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정의에서 도출된 전략이 바로 인민전선 노선이었습니다. 파시즘을 금융자본의 독재로 규정하면 그 반대편에는 민주적인 자본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코민테르는 반파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 즉 지배계급의 또 다른 분파와 손을 잡으라고 각국 공산당에 지령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 소련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국제노동운동을 부르주아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노선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혁명적 에너지를 부르주아 체제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혁명적 노동자들이 공화국 부르주아지의 명령에 종속되어야 했던 비극은 바로 이 인민전선 노선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결국 코민테르는 두 번에 걸쳐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히틀러 집권 전에는 사회 파시즘론으로 반파시즘 단결을 가로막았고 집권 후에는 파시즘을 금융자본의 도구로만 규정함으로써 파시즘의 대중적 성격을 은폐하고 부르주아지와의 계급 연합을 정당화했습니다. 두 오류 모두 스탈린주의라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위로부터의 지배 도구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그 둘을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파시즘의 본질도 파시즘에 맞서는 올바른 전략도 찾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 파시스트 독재의 완성.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하자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나치는 먼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이어 노동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월 1일을 전 국민 노동의 날로 바꾸겠다는 나치의 약속을 믿고 협력에 손짓을 보냈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다음 날인 5월 2일 집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나치와 타협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이어 나치는 칼날을 대기업가들의 정당들, 즉 국민당과 인민당에게도 돌렸습니다.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나치 일당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변호사 단체, 교수협회, 심지어 보이스카우트까지 탄압받았습니다. 저항의 기미가 보이는 곳마다 게슈타포가 들이닥쳤습니다.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때부터 1939년까지 22만 5천 명가량이 정치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이 집단 수용소에서 고문과 인격적 모욕을 겪었습니다. 1934년 피해 숙청에서 히틀러는 친위대를 동원해 돌격대 지도자들마저 암살했습니다.
2차 혁명을 주장하며 대기업과 군부를 불안하게 만들던 돌격대 급진파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가로 히틀러는 힌덴부르크 사후 총통 자리를 얻었고 군부와 대기업의 완전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나치의 통치는 대기업가들과 군 장교단의 동의를 기반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고 군비를 확장했습니다. 지배계급이 경비견에게 권력을 가져다준 대가가 무엇인지는 이후 역사가 처참하게 증명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수천만 명이 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론, 파시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파시즘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낳은 산물입니다. 공황과 사회적 불안이 중간 계급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을 때 그 에너지를 반동적 방향으로 동원하는 정치 세력이 파시즘입니다. 둘째, 파시즘의 대중적 기반은 중간 계급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음모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중간 계급의 에너지와 지배계급의 자원이 결합할 때 파시즘은 완성됩니다. 셋째, 계량주의 노선의 파산입니다. 독일 3인당은 합법주의의 틀 안에서 파시즘을 막으려 했고 그 결과는 파시즘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방조한 것이었습니다. 체제 안에서의 개혁만을 추구하는 노선은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냉혹하게 보여줬습니다. 넷째, 분파주의와 도그마가 낳은 비극입니다. 스탈린주의 코민테르는 집권 전에는 사회 파시즘론으로 노동계급의 단결을 가로막았고 집권 후에는 파시즘의 대중적 성격을 외면한 채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을 정당화했습니다. 올바른 이론 없이는 올바른 실천도 없다는 교훈을 이 역사는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파시즘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중간 계급이 몰락하며 지배 계급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도구를 찾을 때마다 파시즘의 씨앗은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극우와 파시즘 세력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 이탈리아 형제당, 프랑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은 셔츠 대신 다른 색깔을 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홀로코스트와 수천만 명을 죽인 대전쟁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